YTN 뉴스라이더 날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는 오전부터 점차 잦아들겠지만 강원 영동은 저녁까지 많은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비가 그친 것 같은데 강원 영동에는 여전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빛만 흐린 상태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산발적인 빗방울이 오락가락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여전히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저녁까지 많은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도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고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만 강한 눈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동쪽 지역에는 폭우와 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향로봉에 73.4cm, 미시령에도 40cm가 넘는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강원 산간에 최대 15cm의 눈이 더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은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린 뒤 잦아들 전망입니다. 오늘 기온은 종일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4도, 대전 5.9도, 부산 9.5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에도 서울 9도, 광주와 대구 12도까지 올라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북극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눈 내린 이 시각 강원 산간 지역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CCTV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CCTV 영상입니다. 홍천 구룡령인데요. 양양 방향 그리고 홍천 방향 모두 하얀 눈으로 덮여서 지금 차선 구분도 되지 않고요. 지금 차가 지나간 흔적인 것 같죠? 예, 딱 한 대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바퀴 자국이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눈이 쌓여서 이거 혹시라도 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또 주말에 뭐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기도 해서요. 내린 눈이 얼어붙지 않기만을 좀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구룡령 보셨고 이번에는 오대산 두로령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붙잡힌 곳이 지금 눈이 다 덮여서 보이지는 않지만 산길을 잡고 있는 CCTV예요. 지금 전체에 눈이 새하얗게 내렸습니다. 나뭇가지 위는 물론이고요.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 나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강원 산간 지역에 뭐 70cm 넘는 눈이 내린 곳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곳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어서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관령 5터널 근처에 있는 CCTV입니다. 여기는 도로에는 눈이 쌓여 있지는 않네요. 네, 지금 CCTV 화면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데 지금 설경도 참 아름답잖아요.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을 보면 혹시라도 길이 미끄럽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설경만 보면은 산수와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달리는 차량들 눈이 녹으면서 혹시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안전 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조등을 꼭 켜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주 국도 44호선 한계령 정상입니다. 지금 그 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차들은 제설 작업을 위해서 흙을 실은 트럭들이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4~5대가량의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도로 위에는 눈이 쌓여있지는 않은 상태지만 지금 밤새 제설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저녁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 눈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제설하는 차량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흙을 싣고서 트럭들이 흙을 싣고서 대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눈길에 뿌리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CCTV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주
긴급 자동 시설 CCTV입니다. 차량이 다니지는 않는데 눈 위에는 길 위에는 지금 눈이 쌓이지는 않고요. 눈발이 계속 날리고 있어서 이거 좀 시간이 지나면 눈이 쌓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도로 옆에 나무 위에 지금 나뭇잎 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예, 이걸 보면 밤사이에 눈이 정말 많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차량의 흐름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 지나시는 분들 혹시라도 눈이 쌓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 저녁까지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온도는 영하 영하 0.4도. 0.4도. 네, 습도는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하권의 날씨이기 때문에 이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로 위에는 제설 작업이 일부 이루어져 있어서 그 차도 위에는 눈이 쌓여 있지는 않지만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녹은 눈이 얼어붙으면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블랙아이스, 그 지표면 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어요. 강원 산간 지역에 70cm 넘는 눈이 온 곳도 있고요. 또 오늘 저녁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대 15cm의 눈이 더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권 기온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눈이 더 오는 상황에서 기온까지 내려가면서 눈이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경북 울진에는 밤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바위와 흙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길이 막히고 전기가 끊겼습니다. 충북 진천에서는 달리던 고속버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서 13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우종훈 기자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로 덮였습니다. 바닥에는 사고 충격으로 망가진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울진군에서 낙석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25가구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2시간가량 불편을 겪었습니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 양방향을 통제한 뒤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한 대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도로 구조물은 산산조각 났고 버스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닦느라 주변에는 온통 흡착포가 깔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을 지나던 고속버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가드라인으로 일단은 올라타면서 이제 그 밑에 하부 있는 데서 걸치면서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눕혀져 있었어요, 차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고 버스기사를 포함한 12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엔진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불붙었습니다. 불이 갑자기 확 붙어가지고 그냥 금세 타버리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냥 뭐가 터지는 소리가 펑! 펑 해서 제가 그냥 통과했죠.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정체 구간에서 제때 멈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하고요. 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 주택 방음 보강은 융자와 재정 보조를 받게 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을 4cm 더 두껍게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시민이 아파트에 가장 바라는 건 단 하나. 층간소음에 조금 중점을 주셨으면 해요. 아이 있는 집은 그게 제일 중요해서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바람을 담아 정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에 보완 공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인 49데시벨, 즉 조용한 사무실 수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은 권고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 공사를 안 하면 준공 승인을 못 받아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보완 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이때 검사 결과는 전체에 공개합니다. 배상액은 보완공사 및 지체 상금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고 손해배상으로 가지는 못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검사 대상을 2%에서 5%로 늘리고 시공 중에도 검사에 쉽게 보완 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기존 주택의 방음 매트와 바닥 방음 보강 공사는 융자와 재정 보조를 병행하도록 지원합니다. LH 공공주택의 경우 내년 시범단지부터 층간소음 1등급 수준이 적용됩니다. 21cm였던 바닥 두께를 4cm 더 두껍게 하고 고성능 완충제를 써서 층간소음을 37dB 이하, 즉 청소기 수준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월이 오른 시점에서는 2,500만 원 전후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원 장관은 이에 대해 기준을 지키는 건설사라면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차단이 공동주택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일대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모두 44차례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부추긴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후배 야구선수 임혜동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임 씨를 추가 고소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인 서밋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임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한 발언에 허위 사실이 있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7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김 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씨 측은 일방적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공식 환영식과 함께 국내 반도체 기업 총수들과 세계 유일의 반도체 첨단 장비 제작 회사인 ASML을 방문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권남기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공군기들의 호의 속에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를 찾은 윤 대통령은 반도체 협력을 비롯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건 지난 1961년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그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입니다. 방문 이틀째인 오늘은 본격적인 국빈 일정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을 초청한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전쟁기념비 헌화와 오찬, 만찬 등의 일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후엔 핵심 일정으로 꼽히는 ASML 본사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ASML은 반도체 첨단 공정에 꼭 필요한 장비를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 이곳과의 협력이 반도체 시장의 순위를 결정한단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덜란드는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어 반도체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관련 장비를 제작하는 클린룸을 둘러볼 예정인데 네덜란드 국왕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도 동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ASML 방문이 한국과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첨단 반도체 제작 기업이 있는 한국과 세계 유일의 장비 제작 기술을 가진 네덜란드 사이에 반도체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암스테르담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어제 시작된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가
연말 전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선거에 미칠 영향에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겠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로 처리 시점까지 못 박았습니다. 쌍특검은 28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8일에는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그냥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넉 달이 채 안 남은 총선 시간표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선거 직전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 상황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힘당은 김건희 특검법 방탄당으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쌍특검 반대를 위한 단일 대오를 유지하려고 내부 파열음을 불러올 수 있는 공천관리위 구성을 미루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까지 거론하며 여권 흔들기에까지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수사에서도 혐의를 찾지 못했고 대장동 특검 역시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감추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오는 28일 쌍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공천심사를 주도할 전담기구 출범을 늦춘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에 공관위를 늦게 띄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공관위와 선대위원회가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출범해야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야당발 외통수에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사안에 선뜻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 않아서입니다. 여당 내에서 벌써 제2요구권 군부를 떼는 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총선까지 그냥 특검 가지고 총선하는 거예요. 저는 당의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 저거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권 일각에선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서둘러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커서 쌍특검이 총선 민심을 가를 변수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중진 등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 등 최종 혁신안을 최고위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 요구에 화답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당규에 따라 조만간 구성 예정인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당의 여러 공식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방법 등 알맹이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혁신위 희생 요구를 당장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거 아니냐, 이런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자 지도부에서도 시간이 없다면서 희생 의지를 서둘러 실천하라는 압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는 정치인들에게 우리 당 지도부가 희망이 되지는 못할 망정 절망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 중 어느 누가 혁신위의 희생에 대한 요구에 대체 답을 내어놨단 말입니까? 최고위에서는 반대로 대안 없는 흔들기를 멈추라는 엇갈린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말로 김기현 대표가 당장 물러나는 것만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일까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반드시 총선에서 이긴다는 겁니까?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당대표가 물러나는 순간 너도 나도 서로 싸울 것이며 오히려 우리 당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혁신위 조기 해산과 함께 김기현 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의 엑스맨, 그러니까 스파이 같은 존재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김 대표가 보여준 모습이 혁신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방해까지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엑스맨이 됐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 대표가 계속 대표하면 땡큐,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뭐 이런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더 이상 버티면은 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친윤계 초선 의원들은 하태경 의원과 서병수 의원 등 김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문제는 용산이라고 외치더니 갑자기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다며 당의 공백 상태를 원하는 거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 분은 과감하게 부산을 정리하고 서울 험지에 가신다고 해갖고 많은 분들의 환호를 받았고 저기에 맞는 길이야 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종로를 나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또 당황스럽게 하셨던 그런, 그러니까 중진 험지 출마 내지는 뭐 당의 쇄신에 어쩌면 한가운데 있는 분. 서병수 의원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산시장 이미 오선 부산시장 하셨고 오선 의원이고 뭐 사실은 그런 분들이 내가 먼저 더 희생하는 모습 보여야 되고 헌신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뜨악하다. 논란의 중심에선 김기현 대표는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 잠시 멈추려 한다며 사실상 내년 총선 불출마를 먼저 선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부친인 고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 산소를 다녀왔다는 소식을 전하며 SNS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앞서 산악회 행사를 통해 세를 과시하며 지역구 사수 의지를 보였던 장 의원이 불출마 카드를 던지면서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특히 전당대회 당시에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를 외쳤던 김기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공식 일정은 취소한 걸로 전해졌는데 장 의원의 선택이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윤 또 중진들의 용퇴를 앞당길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보폭을 넓히고 있어서 관심인데요. 어제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이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당의 미련을 갖고 어떻게 뜯어고치려고 해봤자 부질없는 짓이다. 이제는 진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근본으로 여기고 그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래의 민주당을 재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만날지도 관심인데 민주당에서는 낙준연대가 아니라 낙석연대라며 비꼬았습니다.
저는 이제 낙석이었느라 보는데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요. 낙석주의가 됩니다. 낙석주의. 낙석주의 어떻게 됩니까? 워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석주의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한당 이후에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야당과 다른 삭고란 우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을 해서 진 분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건 그냥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저는 이렇게.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대과의 가치를 못 느낀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신당을 창당하면 뭐 경선 불복이다, 삭고 경선이다 이렇게 좀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안 느낍니다. 이제 당에 남아서 혁신을 이끄는 거랑 신당을 창당하는 거랑 그 중에서 좀 현재 시점에서 총리님 마음이 기우는 건 어디에 있던 거예요? 제가 귀국하고 5개월 이상을 기다렸습니다만 바람직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신당 창당 시기와 관련해서 새해에는 새로운 기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며 가능성을 좀 더 구체화했는데요. 다만 김부겸 전 총리와 또 정세균 전 총리와의 연대나 행동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 3총리 연대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연대설은 실체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리님들 연대설은 실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없어요. 이낙연 대표님 따로 만나시거나 할 계획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민주당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원래 항상 통합 논자예요. 통합주의자. 원래가 그래요. 제가 어느 누구든 필요하면 항상 만나서 대화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저의 책무이죠.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내 통합 행보를 보여줄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 정치권의 신경전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안 돼서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일부 지역은 어디에 가서 명함을 돌려야 할지 깜깜한 상황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럴수록 정치 신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야 협상의 속도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찰이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체포됐을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경찰관이 피해자 살리겠다고 다급하게 CPR을 하는 와중에도 자기 목마르다며 물을 찾았던 최윤종이었습니다. 인면수심의 뻔뻔함이 법정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오죽하면 검찰이 전혀 반성이 없다, 울분을 토하면서 사형을 구형했을까요? 최윤종은 마지막까지 삐딱한 자세로 앉아서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유족은 피가 거꾸로 솟구쳤을 겁니다. 피해자의 오빠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 같은 피해자가 안 생기게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게 해달라 가슴을 치면서 절규했습니다. 이 절절한 호소에 재판부도 법정 직원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윤종의 최후 진술도 전하겠습니다. 백준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조차 없는 30대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최윤종. 그리고 결심 공판에서도 삐딱한 자세로 앉는 등 불량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철저하게 미리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강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죄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증언으로 감형받으려 한 건 충격적이라면서 가장 중한 형,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면서 유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며 짧게 말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최윤종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 말실수한 것 같다 등 죄의식 없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상황을 태연한 척 설명하다가도 민감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울먹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최윤종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택배 차량을 단지 안으로 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택배기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은 고장난 브레이크입니다. 멈출 수도, 합의점을 찾을 수도 없게 되자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천막을 설치해보기도 했지만 분실이나 파손이 이어지면서 택배기사들이 사비를 들여서 CCTV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입주민과 택배기사 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택배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이사 차량이나 분리수거 차량은 다 다니게 하면서 왜 택배 차량에만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 이런 의견이 충돌하는 겁니다.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국토부는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택배 차량도 지날 수 있게 만들도록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2018년에 만들어진 규정이라서 그 전에 설계 허가를 받은 곳들이나 또 이미 지어진 곳들은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 입구 밖에 파란 천막이 쳐져 있고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지상 출입이 제한되면서 이곳에 상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대신 후방 카메라를 달고 천천히 운행하겠다며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집 앞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로비까지라도 어떻게 배송을 했으면 하는, 로비까지만 갖다 놓으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서 그거라도 협의를 해보고 싶으나, 이사 차량이나 분리수거 차량은 다니게 하면서 택배기사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 집이랑 거리가 꽤 먼데 천막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고요. 지난달에 안전수칙을 지켜서 지상으로 택배 차량이 진입하게끔 재투표를 하기 위해 입주민 10% 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툼이 이어지자 택배기사 측은 아파트 단지 3곳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다음 달 9일 심리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택배가 일상처럼 이용되는 만큼 주민과 택배기사 사이에 타협점을 찾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사들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공간에다까지만 그럼 배달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찾아가겠다라든가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아파트에 하시는 주민들은 최소한 그걸 마련해주고 얘기를 해줘야죠.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한 남편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남편 몰래 오피스텔 빌려서 미래 장소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보증금과 관리비요, 알고 보니까 부부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됐습니다. 은행 창고에서 일하는 아내가 남편의 인감을 위조해서 돈을 빼간 겁니다. 말문이 막히고 천불이 나죠.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이거 재판까지도 못 갔습니다. 가정 내부의 재산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라. 우리 법에 있는 친족 상돌의 조항 때문입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과 아내 명의 통장에 든 예금 수천만 원이 처음 보는 통장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계좌 거래 내역 제공 명령이 떨어져서 제가 그걸 법원에서 받아봤어요. 특정인에게 매달 60만 원씩 같은 날 이렇게 이체가 된 게 있더라고요.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전처를 고소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돈을 빼갈 때만 해도 아내였으니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친족 상도례는 부모 자식 사이나 부부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선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입니다. 가정사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가족 공동체 의식의 바탕을 두고 70년 전인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도입됐습니다. 호적상 부부라는 관계로 어떠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친족 상도례니까는 형이 면제된다. 이해도 되지 않고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일 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박 씨 친형이 기소되는 과정에서 박 씨 부친은 자신이 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막아주려 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보다 못한 친족 분명히 있거든요. 아예 수사를 지금 막아놨는데 예외적으로 가족이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친족 상도례를 아예 폐지하거나 면책 범위를 좁히자는 취지로 재작년과 올해 법안 4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에서 차량이 잇따라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열려있는 차량을 주로 노렸고요. 시동이 걸리는 차가 있으면 그대로 훔쳤습니다. 훔치고 도망가다 사고도 내고 여간 위험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다 10대들이었습니다. 감이 오시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 판사에게 약속도 하고 영장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차량 넉 대를 더 훔쳤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일 대체 어떻게 막아야겠습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그 뒤를 경찰이 뒤쫓습니다. 3시간의 추격 끝에 막다른 곳에 다다른 차량은 빠져나가려 해보지만 결국 경찰 제지에 멈춰섭니다. 경찰차 한번 들이받고 또 앞으로 뺐다가 또 후진하면서 저 배달 오토바이 그때만 때마침 또 오는 것 오토바이 치고. 경찰은 운전자 17살 A군과 달아난 15살 B군, C양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A군은 판사에게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풀려난 지 열흘도 안 돼 A군은 B군 등과 차량 넉 대를 훔쳤다가 결국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해결책으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선도와 교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구비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네, YTN 뉴스라디오 함께 계십니다. SM 시세 조정 혐의와 경영진의 비위 폭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직원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회사 이름까지 바꿀 각오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깊어진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재작년 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겁니다. SM 주가 시세 조정 혐의로 주요 경영진이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내부 비리 폭로까지 불거지자 직접 사내 갈등 수습에 나선 겁니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골목 상권까지 탐내며 돈을 벌려고 한다는 비난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도 사회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면서 회사 이름까지 바꿀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확장 중심의 기존 경영 전략을 벗어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과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느슨한 자율경영 기조와 기업 문화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쇄신을 하는 데 있어서 크루들의 의견도 듣고 그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 바꿔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 다만 깊어진 내부 갈등 속 불통 논란은 여전합니다. 앞서 카카오 노동조합은 사측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김 창업자가 이끄는 경영쇄신위원회에 일반 직원도 참여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원 간담회에도 정작 쇄신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등 계열사는 빠진 채 본사 직원들만 참여했습니다. 시 공간의 여러 가지 제약상 주요 내용을 이제 발표문 형식으로 정리해서 그 주요 계열사 공동체 쪽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대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인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누적된 내부 갈등을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해 결혼 1년에서 5년차 신혼부부가 100만 쌍 문턱까지 줄어서 올해는 100만 쌍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평균 자녀 수도 0.65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결혼 1년에서 5년차 신혼부부가 103만 2천 쌍으로 1년 전보다 6만 9천 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47만 2천 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해마다 5만에서 8만 쌍씩 줄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신혼부부 수가 100만 쌍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신혼부부 중 초혼은 81만 5천 쌍으로 79%, 재혼은 21만 4천 쌍으로 20.7%였습니다. 초혼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녀 수도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8%로 외벌이 부부보다 9.6%포인트 낮았습니다. 평균 자녀 수에서도 맞벌이 부부는 0.59명으로 외벌이에 비해 0.14명이 적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연차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외벌이가 되면서 이제 유자녀 비중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성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맞벌이 비중은 1년 전보다 2.3%포인트 상승하며 57%를 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은 8,433만 원으로 외벌이보다 1.7배 많았습니다. 신혼부부의 대출은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 6,400여만 원으로 1,117만 원이 늘었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40.5%로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라이더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2주에 한 번씩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의 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대문 경찰서 홍윤기 경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자, 범인잡은 뒷얘기도 듣고 경각심도 높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변호사 자격증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법률적인 부분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등학교 때 장학 퀴즈도 나가셨다고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 생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경찰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약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 현장의 뒷얘기도 잘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네, 지난달 28일 대전 동부경찰서 용전 지구대입니다. 예, 한 남성이 지금 지구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비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손에 뭘 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24cm짜리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 경찰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네, 뒤에서 지금 바로 낚아채시네요. 예, 저분이 이제 순찰 팀장님이시고 뒤에서 이제 재치 있게 바로 이제 제압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남성이 지구대로 들어오면서 뭐 거칠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왔나 보죠? 예, 뭐 너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경찰관을 이제 흉기로 협박을 하면서 이제 지구대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랬군요. 지금 흉기를 들고 저렇게 지구대에 들어와서 항의를 하는데 경찰분들이 저렇게 에워싸고 잡으려고 지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좀 주치 상태로 보이니까 언제 이제 흉기로 극단적인 뭐 선택이나 뭐 예. 위해를 가할지 모르니까 예.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뒤에서 저렇게 경찰 한 분이 팔을 예. 급하게 낚아채면서 결국 저렇게 흉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자, 이 남성 진압했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 제작진이 저 경찰분과 직접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대 중반 정도 남성이 술 취하고 들어와서는 이유 없이 보험용 카톡카드를 꺼내더니 경찰관 니들 죽고 나도 죽겠다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퉁을 벗어 던지고 땅바닥에 던지고서는 자기 몸에 칼을 대고서는 말이야 죽는다고 이렇게 직원들이 이제 깜짝 놀래갖고서는 그러지 말라고 타일로고 해도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10cm 돼요, 칼날이. 폭도 한 3.5cm이고 큰 칼이 그냥 한마디로 굳이 큰 칼이 이런 사무실에 쓰는 칼이 아니고요. 칼을 뺏으려고 했죠.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테이저하고 방금 장갑 끼고서 되게 그 칼을 휘두르니까 직원들이 이제 한쪽으로 6명이 이제 제지하면서 밀길래 제가 뒤가서 두 팔을 그냥 잡아챈 거죠. 아, 저렇게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뒤로 접근을 해가지고 팔을 낚아채서 붙잡았어요. 예. 상황을 잘 관찰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게 흉기를 자기 배에 대고 있는 상황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아무래도 흉기를 언제 자기 쪽 찌를 줄 모르니까 그리고 또 제압하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찌를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영상을 보면 경찰분들이 다들 손에 뭐 하나씩 이렇게 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제압 장비를 이렇게 급하게 챙겨가지고 나오신 겁니까? 뭐 3단봉도 들고 계신 것 같고 방검 장갑 이제 혹시나 칼날을 손으로 잡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잡고 있을 수도 있고 뒤에는 가스총을 들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아, 저기 맨 뒤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요. 예. 그리고 뭐 방패 같은 것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방패도 이렇게 착용해서 혹시나 칼 휘두를 때 바로 막을 수 있게. 예. 지금 난동을 부리는 남성도 다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경찰분들도 보호를 하면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들 이런 장비를 들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접근해라, 어떻게 대처해라 이런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그 경찰 이제 물리력 행사 규칙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든지 이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기 충격기 저희가 안에 이제 테이저건 이상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평가를 하고 대화를 먼저 시도를 하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 왜 이런 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니 테이저건 왜 이렇게 빨리 안 쏘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뭔가 대화를 하고 그런 지침이 있나 보죠? 예, 그리고 테이저건을 지금 바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게 칼날이 이제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자기를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테이저건을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일단 대화를 최대한 하면서 사람을 좀 진정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이저건을 쐈을 때 혹시라도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겠군요. 예. 아니 근데 저 남성 같은 경우 대체 무슨 불만이 있어서 여기 경찰 지구대 그 흉기를 들고 저렇게 와가지고 난동을 부린 겁니까? 이게 그 사건 발생한 게 이제 오전 7시인데 그날 이제 새벽에 무전 취식으로 신고가 됐었다고 합니다. 무전 취식이요? 예. 무전 취식으로 24만 원어치 이제 주류를 제공받고 12만 원만 결제한 뒤에 이제 자기는 이제 돈을 못 내겠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112 신고가 됐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앙심을 품고 이제 지구대에 나중에 이제 찾아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무전 취식을 하고 지금 돈을 절반만 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뭐 경찰의 조치에 불만을 품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112 신고 처리를 해서 자기한테 이제 왜 불리하게 하냐. 예. 그런 불만을 좀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관련 보도를 보니까 나머지 12만 원은 이제 갚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입건 안 하는 쪽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거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와서 항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저렇게 지금 저 남성도 술에 좀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술에 취해서 지구대에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는 많이 있죠.
예, 술에 취해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예, 이런 건처럼 흉기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단순히 주치소란을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이제 60만 원 이하 벌금에 이제 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있지 않더라도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거 술 취해서 함부로 지구대 가서 난동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안 됩니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경찰분들이 지금 다른 그 사건 사고 챙기셔야 되는데 주치자 술에 취한 분들도 상대하려면은 이거는 공권력이 남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흉기까지 들고 있잖아요. 저런 경우에는 좀 가중처벌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흉기를 가지고 경찰관을 이제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이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벌은 이제 단순 공무집행 방해보다 이제 가중해서 처벌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훈방 조치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술 취해서 지구대 찾아가서 난동만 부려도 그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흉기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거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 아, 그런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사건 알아봤는데 오늘 하나 사건을 더 준비를 해서 두 번째 사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장면. 예, 여기는 서울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입니다. 아니, 경찰관 분들이 좀 순찰을 도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좀 뛰어가시네요. 예, 여기는 이제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 앞인데 어떤 남성이 들어가고 나서 경찰관 분들이 따라 들어가더니 요거 좀 전에 화장실 들어갔던 그 남성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잡아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지난달 21일에 파주시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이제 한 남성이 지금 화면에 나왔던 남성이 식당 업주를 이제 찌르고 도망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이제 찔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1시간 반 만에 이제 서울에서 검거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21일에 좀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던 그 남성이 경기도 파주에서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찔렀다는 거죠. 예. 그리고서 도주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구파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잡힌 그런 상황이군요. 예. 요거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서울에서 잡혔네요. 그럼 이건 뭐 공조 수사를 한 겁니까, 이런 경우? 예, 신고가 접수되니까 이제 흉기랑 이제 CCTV를 보고 경기 북부청에서 바로 이제 전 청에 공조를 요청한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제 3호선 타고 가는 것으로 이제 위치 추적이 확인이 되니까 서울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동하고 있는 걸 추적해서 구파발역에서 내린 것까지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한 겁니까? 그러면은 구파발역 화장실에 들어간 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마침 그 당시에 이제 집중 도보 순찰하고 있던 이제 진관파출소 직원들이 구파발역 안으로 이제 진입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구파발역에 들어가니까 그 배포된 인상착이랑 이제 비슷한 신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목격을 한 겁니다. 당시 근무자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구파발역에서 내렸다 뭐 이런 무전이 있었나 보죠? 그런 무전 이제 청취를 하고 구파발역에서 이제 멈춘 것 같다 이런 청취를 하고. 그래서 구파발역으로 들어가 봤는데 아니 거기서 딱 우리가 들었던 그런 인상착의 남성이 지금 보인다 이걸 포착을 하신 거예요? 예. 눈썰미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못하는 부분인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쫓아서 들어가셨잖아요. 저기서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그 한 칸만 이제 잠겨 있고 나머지 칸이 전부 비어 있는 걸 확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칸에 이제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 밑으로 이제 신발을 보니까 아까 본 신발 그리고 인상착의 신발이랑 똑같아서 피의자가 있다고 이제 단정을 짓고 이제 체포에 돌입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여기 칸막이가 이제 다 쳐져 있는데 여기 다른 데를 다 확인해 봤는데 사람이 없었다. 근데 밑에 봤더니 신발이 보이는데 아까 그 남자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이었다. 그렇게 해서
밖으로 끌어낸 겁니까? 밖으로 끌어내지는 않고 이제 옆 칸에 이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체념을 했는지 이제 3단봉으로 이제 툭툭 치니까 문을 툭툭 치니까 그 문을 열고 이제 스스로 거의 나왔다고. 이번에도 파출소 직원분들이 활약을 하신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화장실 저렇게 들어가실 때 지금 다들 뭔가 이렇게 또 챙기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뭐를 좀 챙기신 거예요? 아무래도 흉기를 가지고 범행한 피의자니까 다른 흉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검 장갑 착용하시고 그런 장구 착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화장실이나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예. 혹시라도 다른 시민들이 다치거나 불편을 겪지 않을까 이것도 우려되는 사안이겠어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이제 휘말리는 이제 시민들이 없도록 현장에서 이제 좀 안내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행히 화장실 안에 예. 시민들이 없었던 게 다행이다. 자, 근데 범인이 도주하고 나서 1시간 반 만에 잡은 겁니까? 예. 오, 이게 또 뒷얘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을 잡기까지. 예. 이게 뭐 공조 수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아무래도 공조가 바로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 더 안쪽으로 3호선을 타고 들어가서 환승을 했거나 하면은 잡기 더 어려웠을 텐데 위치 추적 결과를 바로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기에 검거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랬군요. 자,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이 검거가 돼서 다행인데, 근데 이 피해자분이 계시잖아요. 그 식당 주인분 같은 경우에 흉기에 찔리신 건데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전에 듣기로는 이제 지난 1일 날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확인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대체 무슨 뭐 불만이 있길래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원래는 이 식당 업주 이제 밑에서 일을 하던 직원인데 일을 그만두고 나서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아팠으니까 치료비를 달라. 그렇게 이제 식당 업주를 찾아가서 식당 업주가 치료비 주는 거를 거부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홧김에 찔렀다라고 아이고. 이제 경찰 진술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저렇게 도주를 했지만 결국에 1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예,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지금 저 남성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애초에는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받았던 건가요? 예. 그럼 지금은 혐의가 바뀐 겁니까? 지금은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됩니다. 그렇군요. 이럴 경우에는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아무래도 흉기를 가지고 찾아갔다는 사정 자체가 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 소식은 저희도 전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 경찰서 홍윤기 경감과 함께했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마스가 해체 직전의 상황이라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 자발리아 지역 등에서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을 포위했다면서 연일 모스크와 학교 등에 있던 군사시설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북부 자발리아 지역의 한 모스크, 사원이라고 공개한 영상입니다. 1층은 보통 모스크의 예배당 모습이지만 3층에 올라가니 다릅니다. 컴퓨터 등 전자장비와 무기를 갖춰놓고 군사훈련을 한 방이 나옵니다. 바로 옆방은 하마스가 폭발물을 연구한 곳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מצאנו מעבדת מטענים, ממש מאלף ועד תו, סוללות, הכל. זה מה שיש בתוך המסגדים פה, זה מה שיש בכל מסגד ומסגד שאנחנו נכנסים אליו. 이스라엘군은 모스크 안에서 소총과 수류탄, 탄약통 등 많은 무기를 발견했는데 일부는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가방에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해체 직전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אנחנו נמצאים לקראת נקודת שבירה בצפון רצועת עזה, בעיר עזה, ואנחנו נמשיך את הפעולה הזאת גם במקומות אחרים.
갈란트 장관은 자발리아와 세자이아에 있는 마지막 하마스 거점을 포위했다면서 최근 며칠 하마스 대원 수백 명이 투항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자 지역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비롯한 하마스의 모든 지휘관과 대원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srael will take any measures in order to destroy Hamas, but we have no intention to stay permanently in Gaza Strip. We only take care of our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our citizens. 휴전 요구에 대해선 목표가 달성되면 전쟁은 끝날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에 사용해서 논란이 됐던 백린탄이 미국이 공급한 무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린탄은 악마의 무기로도 불립니다. 이 백린탄에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정부는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공중에서 분사돼 무차별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백린탄이 레바논 남부 국경 인근에서 사용되는 장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레바논 남부 두하이라에서 155mm 백린탄 3발의 잔해를 발견해 일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백린탄을 일컫는 영문 약자 WPR에 PB92는 1992년 미국 아칸소 공장 생산품을 말하고 THS-89는 1989년 루이지애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레바논 두하이라는 전쟁 초기인 10월 중순 이스라엘이 백린탄을 사용한 곳입니다. 당시 백린탄 공격으로 주택과 자동차가 불에 타고 민간인 9명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가 국제인권단체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백린탄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투하 지점 인근에 광범위한 피해를 남겨 전쟁 범죄 우려가 제기되는 무기입니다. 백린탄 불꽃이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가고 생존하더라도 장기 기능 장애를 앓을 수 있어 악마의 무기로도 불립니다. 미국 무기 사용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We've seen the reports, certainly concerned about that. We'll be asking questions to try to learn a little bit more. 이스라엘은 연막을 피우기 위한 용도로 백린탄을 썼다고 밝혔지만 신문은 연막이 목적이었다면 M150 포탄 같은 안전한 대안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도 미국이 제공한 무기는 전쟁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며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10년 전 오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공포 정치를 연상하게 했던 집권 초기와는 달리 요즘에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도 공개하고 있죠. 최근 몇 년 사이 감성 정치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듬해인 지난 2013년 12월 고모부이자 정권 창출 후 1등 공신이었던 장성택을 국가 반역죄로 처형했습니다. 정확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형령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히 단죄 규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었다. 이후 장성택 계열 고위 인사를 대대적으로 제거한 데 이어 3년여 뒤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며 공포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기의 서슬퍼런 공포정치 시절과 달리 최근 몇 년 사이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지난 8월 김 위원장이 김덕훈 내각 총리를 노골적으로 질책해 숙청설이 제기됐지만 오히려 건재를 과시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열린 어머니 대회에서도 눈물을 닦는 등 각종 현장에서 울컥하는 모습을 종종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감성 정치로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하며 민심 잡기에 나서려는 계산된 행보로 읽힙니다. 유일 영도 체계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나 최고 엘리트들 그리고 주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감성 정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2020년엔 한류 유입을 막을 목적으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한편으론 주민들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집권 13년 차에 접어드는 김 위원장으로선 가시적인 성과가 절박한 상황. 만약 경제난 등으로 내부 불만이 커지게 된다면 언제든 숙청과 처형이라는 공포정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아가씨 자주 보내 몇 층가? 5층가. 응? 5층. 아니 이게 무거워? 응, 무거워. 아 지난번에는 말 실수인 줄 알았더니 아니 오늘도 반말을 하는 거 보니까 실수가 아니네. 아가씨보다 나이도 많고. 응, 맞아. 네가 나보다 8살 많더라고. 다리 꼬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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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네가 시끄를 논해서 내 본능을 건드려. 학생과 교수가 서로 말을 놓아야만 진행이 되는 파격적인 수업의 주인공 직접 만나봅니다. 오늘 인터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고 교수님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모셨습니다. 진애 안녕. 보라 안녕. 만나서 반가워. 왜 이렇게 떨고 그래? 나 너무 떨려. 출연자에게 이렇게 말을 놓는 건 처음이야. 사실 나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유교걸이기 때문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는 않았어. 진짜 진해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반말로 수업해? 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교수님 제가 뭐가 되나요? 진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시청자들 뭐 보고 들으시니까 존댓말로 말씀드리겠는데, 저한테도 학생들이 그냥 진해 이렇게 부르고요.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호칭이나 뭐 성을 부른다거나 뒤에 무슨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예,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이름 부르고 평어라고 하는 반말을 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까? 어떤 말은 써도 되고 어떤 말은 쓰면 안 된다. 뭐 엄밀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한국어는 상대를 부르는 말이 영어처럼 뭐 you, 뭐 I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다 이제 이름을 부르거나 호칭, 직위 이런 걸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위아래를 구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을 없애려면 그냥 이름만 딱 부르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평평하게 말을 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평평하게 말을 놓는다. 평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하기에는 반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평어라는 게 예의 있는 반말이라는 뜻입니다. 예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반말이라니 뭔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반말과 평어는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셔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죠. 뭐 드셔보신 적 있으실걸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뭐 국 끓이거나 이런 거 할 때 네. 그 다시마 육수 이런 거 끓이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 육수는 고기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마만 넣었는데도 다시마 육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 층위를 계속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라서 이제 반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다소 하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깔보거나 뭐 밑으로 보거나 이러는 건데 평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깔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그냥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자. 그런데 그게 존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존댓말 쓰다가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친해지면 바로 말을 놓잖아요.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도 네. 그냥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가서 뭘 산다. 얼마예요? 그러면 5,000원. 이런 식도 그렇게 있습니다.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를 그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는 그 구조 자체를 좀 문제 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존경하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기저에는 늘 깔려 있는 그런 수업이다로 이해합니다. 네. 서로 존댓말을 쓰는 수업도 있고 교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이런 평어를 쓰는 수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학생들과 좀 평어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뭐
이제 인간이 있으면서부터 교육이라고 하는 게 시작될 때부터 그 공통되고 일관되게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거는 학생들한테 의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뭐 질문을 갖게 하는 거. 근데 말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질문하거나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이론적으로 얘기하니까 말 우리 그냥 쓰는 말 그게 거기에 그걸 대상으로 뭘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학생들한테 직접 경험하게 하자. 그리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의심을 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질서가 필연적이지 않다, 우연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하는 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 있어서요. 예.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말의 체계도 늘 바뀐다. 근데 그 바뀌는 것의 시작점이 바로 당신들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그 큰 목표였고요. 이제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시도를 해본 거죠. 첫 제안을 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학생이라면 교수님 왜 그러시지? 네. 어떤 친구는 뭐 이거 혹시 그 수강 신청 좀 늦게 해가지고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첫 주 안 들어오고 두 번째 주. 근데 학생들이 다 서로 선생도 그렇고 학생도 다 반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 몰카 아니야? 뭐 몰래 이런 카메라.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난감해하죠. 네, 난감해합니다. 저도 굉장히 난감했어요. 예. 그래서 잘 됐다 생각했죠. 선생의 역할은 학생들을 안전한 곳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위험하고 모험을 하게끔 해주고 그래야지 뭔가 자기 내부에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흔들려서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발을 디딜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머뭇머뭇거리고 그러나 이제 조금씩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끼리도 평어를 자유롭게 쓰고 저한테도 이제 그 질문하거나 자기 의견 내는데 어려움을 안 겪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우리가 모험이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래도 하니까 이 친구들이 새로운 세계를 조금씩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되게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이 수업을 우리가 같이 밖에서는 욕을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즐겁고 행복하게 이 강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좋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알을 깨고 스스로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안에서는 괜찮은데 밖에서는 욕을 먹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8할 이상이 뭔가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의 질서나 체계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왜 굳이 왜 깨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뭐 비판이나 비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 조금씩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게 바뀌든 나쁘게 바뀌든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건데 그 바뀌는 그 현장에 젊은이들이 배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변화의 지점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목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그냥 좀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즐겁게 잘 지내고 있고 혹시나 저희 방송 보면서 저 앵커가 왜 교수님한테 반말을 했냐 항의하실 분들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뭔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들을 키워내는 선봉장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이 몸담고 계신 곳이 후마니타스 칼리지예요. 후마니타스가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고 인간성, 인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 내부적으로 좋아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일에는 좀 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좀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부에서 혹시 그 평어를 쓰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라든지 혹은 마찰 같은 거는 없었을까요? 뭐 좋은 질문이신데요. 생각보다 그런 게 없습니다. 좋은 질문이었는데 답. 네네네. 그러니까 그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 해도 될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들은 대부분 뭔가를 한다는 게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뭔가를 해서 새로운 세계가 조금씩 열리고 거기에서 또 행복감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거라서 예.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 이런 것을 그러니까 많이 권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더 보장해 줄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하는 그런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다른 학교에서도 청강을 하러 오고 교내에서 교수님처럼 평어를 쓰는 수업도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강생들이 와서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이제 우리가 여행 가보면 다른 나라에 가보면 훨씬 집에 있거나 자기 나라에 있을 때보다 훨씬 감각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골목인데도 외국의 골목은 뭔가 또 운치가 있고 그런 것처럼 예. 청강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 수업을 의미 있게 그리고 어떤 섬세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관찰을 하고 학생들이 저한테 하는 것도 관찰하고 학생들끼리 대화하는 모습도 구경꾼처럼 관찰을 하면서 저희 수업이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도리어 이렇게 목격자로서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업을 조금씩 이제 처음에는 학부생들만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대학원에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제가 사이버 대학원에도 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20대부터 60대 정도까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새로운 이제 경험인데. 어떤 친구들은 너무 신나하고 또 이런 거를 제가 평어를 쓴다라고 하는 걸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도 있고 50대, 60대는 저는 불편해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같은 강의인데 어떤 친구한테는 평어, 어떤 친구한테는 존댓말. 학생들도 어떤 친구는 저한테 반말, 어떤 친구는 저한테 교수님 이러고 그렇게 해서 한 강의에서 평어와 존대가 그냥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아주 요상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다른 교수님들도 평어 수업을 혹시 하시죠? 네. 지난 학기, 그러니까 올 봄이죠. 올 봄에 몇몇 저희 학교에 같이 소속돼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몇몇 분이 김진애 선생님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한 3분 정도가 자기 강의에 평어를 도입했었습니다. 뭘 하시던가요? 놀랍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업은 훨씬 저보다는 저는 뭐 말과 관련된 거니까 어찌 보면 되게 정적인 수업인데 그 수업은 훨씬 학생들이 뭔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수업이거든요. 학생들이 일단은 말이 많아졌다. 그리고 한 선생님은 보통 중간에 잠깐 쉬지 않습니까? 조금 강의가 길면. 예전에는 쉬는 시간에 뭐 핸드폰 하거나 뭐 누워 있거나 화장실 가거나 그러니까 조용했었대요. 근데 평어 수업을 시작하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더라는 거예요. 떠들면 안 되잖아요. 대학에서 왜 떠들면 안 돼요? 수업 때 더 활발한 의견 교환을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뭔가 왕성해서 자기가 잠깐 나가서 이렇게 창문 밖으로 봤는데 그 모습들이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근데 바뀐 거는 그냥 말을 서로 놓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학생들의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게 많이 바뀌어서 이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학생들의 질문도 정말 많이 늘었겠네요. 예,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하는 질문의 대부분은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대학은 답을 아는 학생들이 대답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답을 모르고 또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답이 없는 친구들이 말을 하는 거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나 잘 몰라. 그런데 이런 게 의문이네. 근데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들어주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나 자세가 돼야 되는데 존댓말의 체계는 그리고 그동안의 교실이나 강의실에서의 체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답을 모르면 약간 핀잔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넘어가거나 뭐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어는 그거를 조금 더 답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필요한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끝으로요, 짧게 제가 수업 중에 떠들면 안 되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로 제가 꼰대가 됐다는 걸 이제 교수님과 말씀 나누면서 실감을 했거든요. MZ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서로를 향해서 뭐 요즘 애들 이걸 몰라 하면 MZ세대는 저 꼰대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려면 어떤 문화가 좀 조성이 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MZ 세대한테 어제 수업 때 했던 얘기인데요. 네.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주제랑 똑같은 질문이 나와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MZ 세대가 꼰대가 될 때가 언제부터인지 알아? 그랬더니 글쎄 이러더라고요. 언제부터 MZ가 꼰대로 바뀌는지 아냐고. 언젠가요? 네, 언제예요? 2학년 때부터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2학년들도 1학년 후배 신입생들한테 옛날에 내가 1학년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가 변한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한 세대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뭐 말로 뭔가를 누군가를 범주를 주는 거 이름을 붙이는 거긴 한데 같은 세대 안에서도 여러 성격들이 계속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MZ 세대도 뭔가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뭐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펼친다고 하지만 그 안에도 자기 의견을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자신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이제 꼰대들 중에서도 MZ 세대들이랑 더 많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한 개인 안에도 여러 가지 인격이나 지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세대로 딱 벽을 치고 구분하지 말고 예. 조금씩 내 속에도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저 세대도 여러 가지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끝 인사를 또 저희 취지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진해? 떨지 마십시오. 안 떨고 얘기할게. 오늘 너무 잘 들었어. 다음에 또 나와줄 수 있어? 불러주면 언제든 나올게. 고마워. 네. 지금까지 김진해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륙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서울은 하늘빛만 흐린 상태인데요.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산간은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고요.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대설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향로봉에는 73.7cm의 폭설이 기록됐는데 오늘 저녁까지 더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비구름은 주로 동쪽에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세력이 강한 눈구름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15cm의 눈이 더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린 뒤 오전에는 대부분 잦아들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예년보다는 2에서 5도가량 높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9도, 광주와 대구는 12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목요일인 모레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북극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네, 강원 지역 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